습니다. 민방 특집 대담.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판세를 다각도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네네. 자, 뭐 이제 보수의 책사로 알려지셨습니다. 그 별명 때문에 제가 아주 곤혹스러운데요. 제가 무슨 책사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생각하기를 책략이라는 걸 쓰는 사람은 뭔가 어두운 지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그 별명에 따라다니네요. 어쨌든 뭐 유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이제 모셨었고, 네. 또 안철수 후보도 한때 네.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관님을 많이 기억하는 거는 이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하는 책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증거판을 내셨다고 네, 네, 해요. 네. 약간,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아니 뭐 약간 그냥 보완한 정도죠. 네, 뭐. 네.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요, 뭐 글쎄요. 핵심이라고 뭐 따로 짚어드릴 만한 거는 아니고, 네. 예, 그냥 그동안 냈던 책에다가 뒤에 조금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 이제 책을 보면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의 통치력이다라는 네. 걸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런 만큼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니까, 예, 뭐 그런 걸 경험하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되고자 나서시는 분들이 너무 그런 거를 좀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니냐,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런 경험도 없고 자질도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등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그런 분들일수록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죠. 네. 이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네. 이제 말씀하신 경험, 네. 이 부분이 네.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예.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정당 경험을 해야 돼요. 정당 경험. 정당 안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겪어야 돼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있고 치열하게 막 논쟁도 하고 세력 다툼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뭐 지혜로운 사람이고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를 몇 번 만나셨죠? 네. 한 3년 전에 한번 만나셨던 것 같고, 최근에도 네, 그 뒤에도 뭐 몇 번 뵌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약간 공포심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예. 예, 뭐 어떤 면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분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한 분 전혀 아니던데. 인간적으로는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 아니 뭐 말씀 한두 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고 나서 뭐 인간적인 면모까지 제가 관찰할 기회는 없었다고 보는데,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소탈한 분이고요. 그 얘기를 아무 격식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도로, 또 이제 특히 이제 보수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 앞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선거 전략상도 필요한 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중도적인,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뭐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네. 정치 교체도 이제 강조를 하셨고, 젊은이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길을 터주자. 평소에 이제 소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제 요청했을 때는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저는 평소에 젊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늙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대는 계속 변하니까 네. 늙으면 안 되거든요.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사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셨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역량이죠. 역량. 네. 네. 아무리 뭐 생각이 건전하고 뭐 점잖고 좋더라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좀 갖춘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도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은 여전히 그 정치가 고유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국민 경제에 오히려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한 해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님하고 굉장히 긴 얘기를 여러 번 나눠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나 감각이 매우 예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그분 가까이에서 혹시 뭐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치면 제 평소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분이 워낙 지금 바쁜 때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뭐 90% 육박하는 네. 압도적 그 지지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네.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라고 네. 좀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추세가 선거전에서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달렸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뭐 다른 대안도 지금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국민적인 지지도를 아까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 가서 이제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과반 득표율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네, 같고요. 네. 87년 이후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거전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진보 보수가 극단적으로 갈려서 가다 보면 지난 대선처럼 박빙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과반은 득표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뭐 그럴 과반을 득표할수록 좋겠죠. 국민적 신뢰가 많다는 뜻이니까 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탄핵을 겪었다고 하는 이제 독특한 이제 그 바탕이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정권 교체 열망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걸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당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무슨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좀 만나 보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열망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그걸 수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과제죠. 자,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첫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17년이죠. 1월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충원을 찾았을 때는 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를 안 했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를 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다 그 참여한 게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 역사에다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건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이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네. 파괴하고 인권을 네.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 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명시적으로 좀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랄까 이게 좀 뭐랄까 조금 더 뭐 성숙 노련해졌다고 보는 거죠. 변화가 있었다. 공과가 다 있는 예, 거니까. 예, 예. 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공과를 똑같은 예. 눈으로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비호감도가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조사상 수치로 나온 거니까 음. 제가 뭐라고 논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후보 자신이나 또 후보를 보좌하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야죠. 비호감도가 많다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중도 보수 요 부분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장관은 진보 보수 앞으로 내가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 일 잘하는 분을 모시겠다. 네, 네. 이거는 평소 장관님 소신하고도 일치하시는 거죠? 뭐 제 소신이랄 것까지 없지만 예.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결국 이제 진영 내에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장관님은 이제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고 네. 내각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네. 잘 아실 텐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죠. 예. 논공 행사를 안 할 수는 예. 없고 예. 또 그렇다고 논공 행사 위주로 인사라면 국민이 이건 또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그럼 어디서 그 절충점을 찾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도자가 판단할 몫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이다. 그래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우리 진보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예. 지금 시대는 저는 꼭 보수 진보를 이렇게 막 줄 긋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보수 정권도 필요하면 진보 정책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진보 정권도 필요하면 보수 정책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나는 보수니까 절대로 진보 정책 안 쓰겠다. 그거는 좀 시대 뒤떨어진 생각 아닌가요? 그 이제 등소평의 흥묘백묘론, 이런 말에 실용주의. 예,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흥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백묘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 건데 이걸 편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도 많이 찢어졌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아직 상처가 다 이제 아문 것 같지는 네, 않고 또 경제도 서민 경제가 특히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네. 또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고난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기에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국민들도 충분히 예. 인식하고 이해를 해주실 테니까 예, 너무 그렇게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현명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서 헤쳐가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집권 이후의 통치력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물론이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걸 그럼요.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 예, 그럼요. 이번 대선에서. 네, 네. 네네. 자,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글쎄 예. 우리가 항상 이제 국민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어떻게 보면 막 심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게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가장 나라를 이렇게 막 보수 진보로 이제까지 갈려서 극단적인 대결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거를 잘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뭐 통합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럼 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보수와 진보라는 두 세력을 어떤 가치로 통합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도자가 이제 고민해야 될 몫이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통합을 하려면 결국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세력이 모든 걸 다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식한다고 할까요? 네, 네. 이런 어떤 구조에도 문제가 네, 있는 것 네. 같아서 개헌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아마 지금은 이제 내란에 이제
척결에 이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꺼내겠다는 식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력 분산형.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깊게 나눠본 일이 별로 없어서 네,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거, 네. 직접적인 지원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재정 안정성이나 이런 데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형편에 따라서 나라 형편에 따라서는 너무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는 것은 현명한 정책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사실은 되게 센 부처잖아요. 네, 물론이죠. 이제 부처 중에 뭐 약간 왕 같다고 네, 할까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지역구 네. 예산 따기 위해서 예. 뭐 기재부 예. 많이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가 너무 그 관료적 시각으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봐왔던 게 아니냐. 특히 예산 편성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재부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쪼개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정부 조직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네.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이제 정부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불평하는 게 이제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예. 거잖아요. 모피아. 그건 뭐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쉽게 분산시키는 것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건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하고 이제 그 경제정책 네. 기획 기능을 분리를 하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그 후에 그게 계속이 안 됐잖아요. 예.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 안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성이 있는 건데 네, 이제 이 예를 들어 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도 기재부에 맡겨놓다 보니까 뭔가 좀 더디고 이러니까 아예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게 어떠냐. 이제 총리실에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게 예. 사실은 제가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예. 그 여러 차례 그 얘기가 거론된 적이 논의가 있습니다. 됐던. 예. 예. 대통령이 대통령 책임제인데 네. 예산도 청와대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강력히 여러 번 제 기억에도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하에 힘있게 예. 경제 관련 정책 추진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예. 이제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그런데 그렇게 입장이죠. 되면 예. 대통령실 조직이 워낙 비대해지니까 예. 또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 1호 공약은 반도체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반도체 생산 세액 공제 약속을 했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쪽도 굉장히 밝은 예, 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많은 참모들의 또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면 저는 뭐 타당한 얘기 아니냐 생각을 하죠. 자, 이재명 대표 이제 공동 선대위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나는 좀 이런 거 하나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아직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뭐 다듬어 본 일은 없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뭐 그걸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면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좋은 제안을 과거에 보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건 정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면 뭐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통합을 또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건 그렇겠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몸에 악성 종기가 있는데 예, 예, 이걸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도려내야 된다. 네, 이게 통증이 무서워서 뭐 그냥 둘 예. 수는 없는 거죠. 음. 저는 본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디까지가 그런 발본이냐 하는 것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있어야죠. 말씀이시죠? 그거 없이 어떻게 예. 책임 정치를 합니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만 하다 다 끝났다. 이런 데 비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예. 그것도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적폐라는 건 뭐 청산하자면 한량 없는 거니까, 예. 그죠? 또 어느 정권도 적폐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 것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예, 국가 발전이나 국민 통합에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네. 그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적인 이제 대결 정치로 가다 보니까 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참 힘들다 성과를 네, 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각제 개헌 또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 이런 거를 이야기하던데 이건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 우리가 또 전에 뭐 내각제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장면 총리 때 네, 해봤죠. 뭐 길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아니다. 예, 우리 국민성도 봐야 되고, 음. 그죠? 우리 또 정치사, 근대 정치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참고할 일이 많아서 뭔가 이 좀 고쳐보자 폐해가 많으니까 하는 문제 의식은 저도 찬동하는 사람이지만 예. 그렇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근데 신중히 생각하면 어떤 제도가 좋은지까지는 제가 제시할 능력은 없고 저는 평소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제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정착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또 행보를 보면 여러 또 한계도 드러나긴 했죠. 물론이죠. 예. 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음. 네, 우리처럼 그 대통령이 막 그냥 막 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는. 자,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쪽만 끌어안는다고 또 될 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 반대쪽이 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의힘도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통합을 하자면 뭔가 통합의 가치를 뭐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 이런 가치를 예. 추구하는 걸로 생각을 모으자. 예.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통합만 해친다고 그래서 통합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제시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고 우리 현대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로 국민 통합을 하자라고 제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당 우리나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걸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이제 후보의 그 수락 연설 그게 이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는 이재명 수락 연설에 증오와 적개심이 없었다. 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 그러면 그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설사 자기 마음속에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더라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럴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역량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자기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지지층이 볼 때도 네. 약간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갑재, 정규재 같은 이제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보수 인사고 이제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을 만났어요. 만찬을 했거든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뭐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피차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감대가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는 되겠죠. 네.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선 이제 그 변수를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합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대통령의 자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미 대사도 지냈고 진보 보수 정권에서 네. 총리도 지냈고 해서 역량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경력이 얼마나 이제 화려하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기본적인 이제 국가 지도 최고 지도자의 자질인 건데요. 자질과 예. 그 그건 또 경력은 좀 그건 또 별개다. 다른 차원의 예.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그 차별성 있게 제가 봐야 보기에 될까요? 한 총리는 테크노크라트. 테크노크라트. 예. 테크노크라트가 이런 격변기의 국가 지도자로 저 힘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다시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건 결단하는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뭐 그런 거죠. 경험은 많은데. 네, 이제 관료로 성장하신 분이니까 예. 자연히 그게 이제 체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질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예.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다 할 적에는 꼭 그런 자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그런 자질은 다른 사람의 자질을 빌려 쓰더라도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원대한 이런 게 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수습하고 잘 정리해 나가면 그렇죠. 되지만 네. 정치는 사실은 미래에 관한 그 문제이기도 창조니까요.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좀 경쟁력을 높이 안 보시는 거네요. 한 총리의 예.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한 총리하고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어서 예. 독자적으로 무슨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에 나타난 그런 모습 같은 거 뭐 피상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서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창조성이라는 면에서. 창조성. 네.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네이몽 아롱인가요? 그분인가? 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네. 일이다. 네. 이렇게 정치를 정의한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물론에서 네, 반면 네. 빅텐트. 근데 어떤 특정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런 집단적인 반대가 일어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 그건 또 이 후보된 입장에서는 왜 저런 일이 생기는지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본인 쪽에도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예. 자기 성찰이라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손학규, 뭐 이준석,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의 이름도 이제 그 빅텐트 안에 거론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인 게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경선에서 붙었던 분이고 네. 이제 물론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덕수 대행하고 이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씨가 네네. 글쎄 그게 뭐 큰 시너지가 날까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보는데,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라는 게 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고 한덕수 네. 대행도 이제 전북 출신이어서 네. 두 분이 결합을 했을 경우에 호남 지역의 민심 또 이제 호남 출신들이 이제 수도권 이제 PK 지역에도 많이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영향 주지 않을까요? 글쎄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제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호남 분들의 정치 의식이 간단치가 않아서 단순히 호남 출신이라고 막 쏠리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요? 예,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막판 연대 가능성. 연대하면 아무래도 뭐 시너지가 좀 나겠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표도 상당히 있잖아요. 젊은 네. 표가. 네.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뭐 3자 대결에서 가상 대결에서는 뭐 최고 1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확인해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젊은 분이잖아요. 네. 그 젊은 세대 생각을 많이 대변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은 좀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DJT 연대를 통해서 이제 네. 집권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대세론의 흐름은 타고 있지만 네. 여론조사 지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굳히기로 들어가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좀 끌어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유, 글쎄요, 뭐, 그 쉽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네. 뭐, 끌어들인다는 게 뭐, 말마다 낸다, 몇마다 넣더라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 고도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글쎄요, 그건 아직은 뭐 좀 잘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보수 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 또 보수 정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작금의 국민의힘의 이 모습 이제 탄핵을 수습해가는 과정 보면서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늘 그 당에서 네. 그 당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하고 생각이 늘 달라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아주 골칫거리 같은 존재였었는데, 아, 저는 지금도, 아, 저 당이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 하는 생각할 때가 많죠. 이번에 이제 그 4인 경선 토론에서도 탄핵이 옳았느냐, 뭐 옳지 않았느냐를 갖고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생산적인 논쟁인가요? 그게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런 거 보면. 근데 국민의힘도 이게 과거에 스스로 발목을 담그고 이제 뒤로 퇴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후보들 사이에 근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 이제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겠죠. 뭐 선거 전략으로 그러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야 2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뭔가 당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가치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이 좀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어떤 가치라고 글쎄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주제 넘은 일이고요. 네. 예. 아, 그거가 이제 국가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 고민하신 일이죠. 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파면 이후에 사과로 돌아와서 이제 입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이기고 돌아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뭐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근데 이기고 돌아왔다는 표현에 그럼 대해서는 본인의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예. 뭐 계속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뭐. 그럼 자기 만족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본인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불행의 그 이면을 또 이렇게 열어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발언했듯이 아니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랬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옳은 주장이지요. 그게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정당이 권력자한테 그렇게 아니오라 소리를 못하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쭉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꼭 그게 뭐 윤석열 경우에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러나 그 지적 자체는 틀린 지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장관님 이제 이회창 전 총재 모셨을 때 네. 그때도 직언하셨죠, 장관님은?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미움을 많이 받았죠. 어떤 직언하셨습니까? 네?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걸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당의 중진 분들이 이제 총재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었죠. 계신데, 예,
그분들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민 다수의 생각이나 역사의 진행 방향하고 다르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필마 단기로 그 중진 세력을 제가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총리는 점점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중에 떨어져 나왔던 거죠. 유해창 총재도 결국은 중진에 끌려 다니신 거네요. 그렇게 된 것인데 네.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철호의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철호의 기회에 등장하신 분인데 그 기회를 그렇게 날려보낸 건 전 지금 두고두고 정말 회한이 있을 정도죠. 네. 그러나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 제가 정강 정책을 또 아침에 한번 들어가 네. 봤어요. 네네. 저도 그 당에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게 보수 정당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강정책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예. 당은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생각이 전혀 딴 데가 있으니 뭐. 이중성이죠. 당의 이중성. 당의 이중성.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총통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는 그거 같아요. 자, 이제 대통령이 되면 행정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네. 뭐 검찰, 경찰, 네. 예, 예. 그다음에 의회 권력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이제 추가로 진보 진영의 네. 재판관을 임명하면 또 헌재도 이념상 기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뭔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자면 예. 그럴 가능성 무시할 수는 없죠. 항상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일찍 정착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예. 인톡시케이팅 이펙트,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장 강력히 마취시키는 게 권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전통이나 문화가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어쨌든 뭐 정치에 있는 분이나 국민이나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칭 언론은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스마트한 분이에요. 네.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 덫에 갇히지 않을 거다. 갇히지 않을 수 있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옆에서 꾸준히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재부를 쪼개서 네. 예산 편성권을 이 대통령실에 가져오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한 조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겁니다. 그건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산은 대통령 책임제인데 이거를 왜 청와대가 관여를 못하냐.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이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걸 굳이 지금 뭐 그걸 해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현실론으로 그냥 갔던 것인데 원론적으로는 그게 일리가 있죠. 대통령 책임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 홍준표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 일종의 용벽인데 네. 그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정기 은퇴를 네. 선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탈당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근래 한국 정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 아니냐.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죠. 나는 여기까지다. 본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빠지는 거니까 그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라고 보죠.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처럼 그런 모습 보인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탈당을 언급하면서 좀 뭐 심리적으로 이제 불편한 건 있겠지만 좀 삐진 거 아니냐. 글쎄 뭐 그런 감정까지 제가 뭐 알 길이 없지만 원인이 뭐가 됐든 그런 결단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이제 대세론을 이제 끌고 가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그 이 대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원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해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을 비교한다면 왜냐면 후보가 같은 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의원 평가에 반영하겠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당에서 흔히 뭐 있는 예. 일이죠. 네. 안 그러면 이제 의원분들이 지역구보다는 자꾸 서울 여기서만 이제 계시려고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이해창 총재 시절에도 예. 왜 전부 지역구 안 내라고 여기서 다 모여 있냐.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예. 저 그런데 정청래 의원, 네. 민주당 이제 소속 법사위원장이기도 네. 한데 또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에 했어요.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이미 결정돼 있다. 근데 언뜻 듣기에는 이게 좀 자만심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속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 것도 뭐 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권자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안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니만 못하죠. 그리고 선거라는 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벌써 우리 뭐 이겼다 이런 식의 자세를 비춰주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장관님 이제 네. 개인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네. 이승만 네. 박사님의 비서를 하시다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예. 도남장 시절이죠. 예. 바로 이제 그 비서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죠. 그 정치적 유전자를 거기서 받으신 거네요? 유전자라는 건 뭐 주워서 내려오는 거니까 물론 뭐 아버지 통해서 물려받았겠죠. 예. 저한테 그런 소양이 있다면. 네. 야, 총무처 차관을 네. 지내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정부 수립 당시의 총무처는 굉장히 힘이 강력한 부처였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이제 YS하고 DJ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민주화의 거목이고 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창업에는 성공을 했는데 수성에는 실패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아니, 뭐 수성에는 왜 실패했죠? 그 과정 우리가 다 지금 기억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국민적 지지도가 얼마였는가 하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저는 그 뭐라 그럴까 교훈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할 때만 화려하게 등장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실히 국정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막상 와서 현실 부딪히면. 네.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기는 것만 노력을 하면 국정 맡은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어쨌든 뭐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이제 IMF라고 네. 하는 그것도 사실 이제 국가가 리스크를 관리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죠. 물론 뭐 그런 그렇지.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치명적인 과오인 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도 뭐 좋은 기여하신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묻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관님이 제가 소신이 느껴지는 게 그 아버님께서 이승만 박사님의 비서였고 또 총무처 차관도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산 이게 친일파 네, 청산을 못한 거는 네. 비판을 하셨어요. 네. 예. 선치는 일관되게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 원래부터요? 예, 이거를 청산하지 않고 새 시대를 어떻게 여냐. 그래도 저 차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 선친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제 점점 이제 권력이 이제 공고해지니까 또 뭐 거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선친 뜻대로는 잘 안 돼서 6.25 사변 나기 그해 봄에 3월 달인가에 어머니께 선친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나라가 건국 초기에 크게 잘못돼 가는데 내가 여기 몸담고 있을 수 없다.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애들은 여러 남매고 식구가 많은데 어느 날 당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지 좀 대책도 좀 만든 다음에 그만둬야지.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일리가 있다고. 그럼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자. 그러셨는데 6.25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굉장히 꼿꼿하신 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예. 좀 꼿꼿하셔서 탈이었죠. 자, 다시 또 보수 정치권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됐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탄핵이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사실 부끄러운 거죠. 보수 입장에서 대단한 보면. 수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또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그 용병을 탐해요.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국의 보수를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보수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한국의 보수이라는 분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뭔가 좀 시대적인 각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각성해야 할까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주제 넘고 예. 제가 뭐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아니고 자, 이제 대선 이후에 뭐 혹시 이제 총리직이나 뭐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요? 예, 아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예. 네, 그건 뭐 답변 드릴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한테 원천적으로 그런 기회가 올 리가 만무하니까요. 이제 대선도 여러 번 이제 치르셨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 뭐 개혁신당 이제 후보에게 경쟁을 하게 될 터인데 뭐 특별하게 뭐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가 될 분들한테 어떻게 좀 충고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나? 소위 인톡시케이팅 이펙트, 사람을 마취시키는 예.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는 거잖아요. 권력이.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라고 어설픈 충고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정치가이자 이 역사학자 애튼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은 이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부패한다. 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네요. 그게 뭐 이제 역사의 원리 같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권력이라는 그만큼 마취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취당하는 거를 경계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부. 예,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 재밌는 일화도 있잖아요. 많죠. 대통령이 방구를 꼈는데 장관이 그건 뭐 좀 잘못했다고 그건 이렇게 좀 일어서 했다는. 지나친 에피소드였겠지만은 네. 권력을 쥐인 분들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그 또 아부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뭐 인지상정이죠.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뭐 서양도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러나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평소에 어떤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네, 주변에 자기한테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둬야 돼요. 아, 네. 네. 자, 혹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하실까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윤여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되실 분들에게 이 권력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되고 주변에 권력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을 잘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느끼시는 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